2강 법률안 작성에 대해서 법률안 작성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김정희 국회도서관 법률총괄과 전문분석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 다 융합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이 관심이 갖는다는 것에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향후에 이제 입법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사안은 이게 목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제 저희가 입법을 한다는 것들이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들이나 기타 법무사들까지 해서 법률을 해석하는 분들은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에 300명밖에 없죠.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시는 의원님들을 합치면 좀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입법을 하시는 분은 국내에 딱 300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대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법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0명만 법률을 만들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300명밖에 못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입법이라는 것들이 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책무가 입법 및 의정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장에 보면은 이 전체가 국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의정활동까지 다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법을 만드는 건데 그 법이 뭔가를 먼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률에 따라서 살고 있지만 그것 말고 좀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이제 법률인데 이 법률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문법인 것도 있고 불문법인 데도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판례법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들을 내서 판사들이 판결한 것을 법률로 시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대표적인 게 영국, 미국이나 명령반 국가들인데 영령반 국가들로 뭐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는 지금도 판결을 할 때 민형사 쪽에 자기네 구축된 게 없으면 영국의 판례를 갖다가 써요. 적용을 해서 판결을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성문법 국가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독일,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7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7개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의원들이 만드는 것만이 법인 거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조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법률적인 원칙들이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문법이 1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지금 이 성문법을 만드는 거예요. 성문법을 만들어 놓는 건데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법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일단 가장 많이 아시는 게 헌법이죠. 근데 이거는 최종 결정하는 건 국민투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고요. 이 법률을 만든 것 내에서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고
대통령령과 더불어 대통령령의 이 하위 법령으로 그 각 부처에서 만든 시행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법률을 만든다는 건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법률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는 입법이라는 게 뭘까? 입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입법 전문가잖아요. 입법 전문가는 뭘 하게 되는 걸까?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이라는 게 보통 법률을 다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니?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니? 이런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입법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제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입법 전문가가 돼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문제가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문제를 막 찾아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까지 이제 입법 전반적인 앞부분이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법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 때 얼마나 잘 만들까, 어떤 내용을 넣을까가 실질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들으실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쪽에서 같은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입법 활동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예산안 심의학 정도 하고 법률, 그러니까 조세 법정주의니까 어떤 세금을 만들지, 그리고 몇 프로를 할지,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종부세 문제, 나는 종부세를 높이는 거 좋을 것 같지 않아. 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높여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행정부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검토할 필요도 있어 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법률로 끌어오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과정이 지금 생각하시는 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정감사및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보시는 탄핵소추 이런 거 얘기 많이 주셨잖아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얘기 많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 이제 내보내는 거지만 임명을 이제 동의를 해서 임명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권분립 원칙에 맞춰서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균형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임명에 동의를 하느냐, 탄핵을 하느냐, 해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상권분립, 입법부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상부가 잘 균형을 이룰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법부가 너무 강조가 된다 이렇게 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별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원이 돼서 어떤 이제 국회 내에서 어떻게 그러면 법률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가 국회 기부입니다. 의원들은 자기네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밖에서 의원 이제 본인의 사무실이 이 건물에 의원님들 사무실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공간에 가면 그 본회의장 있잖아요. 이제 본회의장 가서 땅땅땅땅 결정이 나는데 그 의원실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건 아무 활동도 아닌 거고 저쪽에 본회의장 가서 결정이 나야 법률을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 기구로는 본회의하고 위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위원회도 기획재정위원회, 관련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청원 같은 경우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국회 기구와는 다르게 또 많이 들어보는 게, 이번 이제 선거가 얼마 전에 사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교섭단체라는 얘기가 있는데, 교섭단체는 정당별로 이제 20명의 의원들이 있어야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전에, 회의 전에 자기네 입장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되게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데 20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이제 20명이 안 되는 경우에 어쨌건 확보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본회의나
그 상임위원회 이런 걸 진행 절차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그럼 일단 좀 들어봐. 우리가 뭐 결정을 하려면 뭐 알아야지 할 거 아니야? 사실 확인을 해보자. 내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주로 이제 공청회니까 공공이 공개적으로 모여서 들어보는 거잖아요. 주로 전문가들이 많아요. 내지는 그 뒤에 당사자들. 어디 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댐 근처에 사는 댐이 만들어질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동의를 할까?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의견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만드는 게 사실 국민들을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잘 살지 못하는 상황에 전문적인 의견만을 만든 건 동의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청문회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심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증인의 얘기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검증을 일단 이제 확인해보는 절차들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말하자면 입법의 툴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절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회의나 뭐 상임위원회나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질이 속성이 회의인 거예요. 회의인데 이 회의는 이제 몇 번이나 할까? 그러니까 정기회가 연 1회 있고요. 그리고 임시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임시회가 있죠.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 대정부 질문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왜 안 불렀네, 말 안 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 입법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본질은 그 상권 분립입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면 견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거 내놔 그러면 일단 내놓는 게 원칙이고 내놨으면 검토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일만 꽉 시키고 다 내놔 해서 밤새서 만들었는데 무슨 검토도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면 모두 서로 그 균형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로에 대한 그 입장이 적절하게 좀 조절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의원이 되면 부처나 그 원하는 그 행정기관에 대해서 내지 사법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일침적인 얘기인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걸까?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그것만 대응하느라고 정말 이게 어느 정도로 쓰일지 모르는데 그 준비를 바꾸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직접 하진 않고 보좌관님들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유용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 이면이 너무 중요한 것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이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게 정말 여기 건물에 있는 분들의 정말 고도화된 스킬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법률 입법 절차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들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만든 걸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절차를 거치게 될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법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의견을 내야 되겠죠. 의견을 내게 되면 이제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상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를 넘어갑니다. 본회의 넘어가서 뭐 딴 결정이 되면 정부로 가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이제 공포가 되면 공포에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법률에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물론 중간에 그 대통령이 보고서 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거부를 할 수가 있겠죠. 거부를 하면 다시 이제 넘어와서 여기서 토스가 됐으니까 다시 논의를 하겠죠.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률안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적으로 규범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 걸 우리끼리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어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쭉 돌다 보니까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포스터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안건이거든요. 얼마 전에 도우미? 어린이 도우미인가? 이렇게 케어하는데 막 이렇게 애한테 막 억지로 먹이고 이랬던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수소 경제에 대한 거,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거, 안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아기를 키우게 되면은 보육 쪽에 관심이 있게 되고, 본인이 전공이 과학 분야면 과학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뭘까? 내지는 이 시점에서 현안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뭘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지는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문제가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거 누가 담당할 거야? 여성부가 할 거야?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할 거야? 내지만 해외부로 갈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는 기관도 달라지고 자원도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걸 다룰 건지. 아까 그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분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할 건지, 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을 제재를 할 건지, 누구를 제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냥 과태료 얼마 하게 하는 걸로 할까? 아니면 시정을 때릴까? 아주 강력하게 다시는 못하게 자격을 못 갖게 할까? 그러니까 자격으로 접근하는 방법, 시정을 때리는 방법, 그리고 기타 다른 쪽으로 원래 이제 부당하게 결부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이 사람이 애한테 학대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애도 한번 때려주는 걸로 할까? 이런 식의 논의까지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건 그냥 예를 든 거지만 이런 것들까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은 기본 준수, 기본 원리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주요 원칙은 헌법이랑 국제조약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률은 헌법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겠지만,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평등원칙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구성과 내용구성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그 입법을 하게 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국회 앞에서 이렇게 국회 정문 딱 들어오면 왼쪽에 의원회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데고요. 그 정면으로 있는 데가 이제 국회 본관이에요. 의장님과 레드카펫 있는 본의장이 있는 데고, 오른쪽이 도서관이고, 도서관 4층에 입법조사처가 있어요. 가끔 이제 언론에 나오잖아요. 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분들이 이제 4층에 있고, 그 다음에 예결사안과 관련돼서 예정처가 그 옆에 건물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는데, 항상 이쪽은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은 다 이쪽 회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얘기한 것처럼 국회 지원기관으로서 사무처,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국회 도서관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거기 도서관이라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보이는 부분들 말고 그 뒤에 이제 1층에서 5층까지 있는 다 법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각 주제 전공하신 분들이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회답을 써서 보내드려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시면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법은 아주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법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나를 말씀드릴게요. 입법 방식은 많이 아시죠? 무슨 법률이 제정됐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없던 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는데 쓸데에 없어서 새로 만드는 거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정이 있어요. 계정은 보시는 것처럼 일부만 바꿀 수 있겠어요. 뭐랄까요?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 기간을 없었는데 기간을 만든다든가, 보조금을 안 줬었는데 준다든가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꿀 수 있고, 아주 많이 한 3분의 2분의 1 이상으로 많이 바뀌었다, 아니면 조문이 확 번호가 바뀌었다, 이런 식이 되면 정부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탑법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탑법 계정은 이 법이 바뀌면서 이 문구 때문에 다른 법들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탑법 계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이 폐지가 있는데, 폐지는 이제 당연히 이 법이 쓸모가 없어지면 폐지를 하겠죠. 폐지가 되는, 쓸모가 없어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이 법이 원하는 게 너무 잘 되고 있어, 더 이상 이게 아니어도 잘 될 것 같아 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로는 안 되겠어. 소위 말해서 사문화된 법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형해화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법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형이죠. 우리나라 이제 사형 제도가 있지만 더 이상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가 몇십 년이 됐으니 이걸 아예 없애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나뉘죠. 어떤 분들은 사형이 아예 없는 것과 그래도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있으면 지금 안 되지만 언젠가는 될 수 있다라는 예방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사형제도 쓸 것 같냐, 현실적으로 형해화되었다, 사문화되었으면 없애버리자는 입장이 있어요. 아직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다른 법률하고 합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폐지하고서 유사함을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 법률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률을 의원들은 어떤 절차들을 하게 되는 걸까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 이제 의원들 헌법상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법률 제정과 관련돼서 제출할 수 있는 곳은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예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말을 다 법률에서 다르게 쓰는데,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발의를 한다고 하고요, 정부 부처는 제출한다고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발의를 하고 내지는 정부에서 제출한 것도 이렇게 진행을 해가다가 중간에 이제 소위원회나 상임위나 거치면서 이거 너무 여러 개 똑같은 건데 너무 안건이 많아, 합치겠죠.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대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중간에 법안 올라오면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수정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너무 많으니까 합쳐서 하나로 가는 대안이라고 하고,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위원회에서 각 의원실에서 올라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법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만드는 것들이 위원회 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들어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국회위원회 하는 거, 정부가 하는 거, 국회위원회에서 하는 거, 세 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을 가만히 보시면 오른쪽에 써 있어요. 대안, 위원회 안, 수정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법안을 만들 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을 일반법으로 할까 특별법으로 할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일반법을 전제로 해야 특별한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법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미치는 것, 누구나 미치는 게 일반법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내지는 어린이 스쿨존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속도를 20이나 30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법이고, 특히 이제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은 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법은 좀 이것보다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만 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하거나, 특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뭐뭐에 대한 특별법, 예컨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법 중에 특별조치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조치법이 있다고요. 찾아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례법으로는 특별법 중에서 특별한 사안, 형사 절차나 예산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 하는 특례법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임시특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시라고 붙은 건 다 기간에 대한 겁니다. 잠깐 동안만 이거 쓰자는 거예요. 얘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울수 금품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법원 재난에 기인한 민형사 사건 임시조치법. 네, 모든 것 중에서도 또 기간을 찌른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법률은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은 일반 추상적이라고 얘기해요. 크게 잡아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개별 구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행정부처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부처에서 너 조건이 되니까 면허 줄게, 조건이 안 되니까 면허 뺏을게, 이런 것들이 개별 구체적인 거거든요. 법률은 중요한 게 일반 추상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잘 만드는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포섭이라고 얘기하는데,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얼마로 잡을지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나왔죠. 이제 법안을 만들었어요.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어요. 아까 발의를 했는데, 발의는 보통 위원 발의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발의하신 의원님 포함해서 국회에 10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원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이렇게 명단이 쭉 있어요. 누가 같이 해줬는지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정보제출을 뭐 이런 거 발의 의원수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뒤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 보여드릴 텐데 의안 정보라고 있어요. 의안 정보를 가시면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제안자가 왜 입법 제안의 취지가 뭔지, 이걸 제출한 거 보고 이 법제실에 있는 그 수석이나 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공청회나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의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넘어가면 작구별로 이제 검토를 해요. 축조 심사라고 해서 작구별로 이거는 틀렸어. 이거 어린이라고 썼는데 어린이 아니야. 청소년이라고 써야 돼. 이런 식의 하나씩 축조 심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고 나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요. 법사위 많이 들어보셨죠? 법사위는 보통 체계나 작구를 심사한다고 해요. 이거 봤을 때 이게 이제 쭉 체제가 맞는가, 그리고 업구가 맞는가 이런 것들 하는데, 가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또 검토하는 게 위헌 여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위헌이라는 얘기는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타법에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법과 또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성도 좀 검토를 하고요.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체계랑 작구를 심사하는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용적인 이제 검토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법사위와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용 검토를 왜 하느냐? 그거는 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본회의에서 이제 얘기가 되겠죠. 본회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 국회 방송 이 코너가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도 보실 수 있고 본회의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애들이 회의록으로 나와요. 홈페이지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있구나. 그리고 그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떤 얘기 있었는지 알고 싶다 할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까지 이제 땅땅땅 끝나고 나면 법률안을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로 보냅니다. 보내면 정부에서 15일 안에 사인을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결의를 하고 나서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대통령이 또 안 하겠다 그랬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5일이네요. 기간이. 정부 맨 처음에 15일이고 다시 넘어왔다가 다시 갈 때는 5일인데 5일 내로 안 하면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공포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300명이 국민을 대표해 있는 거고 행정부는 대통령 한 명이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공부로 이제 이송이 된 것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보에 게재가 되고 보통 이제 며칠부터 시행된다라고 이제 날짜가 있지만 날짜가 없다 그러면 공포되고 나서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법령을 해석을 하게 될 때 이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였는지 아니었는지를 검토를 할 때 기사 내림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제 준칙과 헌법에 근거한 위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판례법 국가라서 민형사는 대부분 판례를 따르고 있죠. 그동안 어떻게 판결 내렸는가. 그리고 배심원 제도도 있잖아요. 배심원들이 유죄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다시 판사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법은 다 국회에서 대부분 만들어요. 만든 것도 그러니까 대륙법적은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겠죠. 어떤 나라는 범죄인 게 있지만 어떤 나라는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격적인 최근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이제 장기 이식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장기 이식의 날인가 이런 날이 있어서 언론에 막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옵트아웃이랑 옵트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되게 기증이 1년에 기증률이 몇백 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존해서 자기가 기증했다, 내가 사후에 내가 기증을 할게 라고 하는 거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의사표시를 한 거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기를 꺼내서 누구한테 뭐 눈을 주고 뭐 심장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스페인이랑 프랑스, 영국이나 이런 데는 자기가 장기를 죽은 다음에 나는 장기를 절대로 기증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경우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다 장기를 적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옵트아웃 제도라고 한대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옵트아웃인 거예요. 되게 놀랐거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장기를 난 나눠주지 않겠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다 이제 다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충격적이긴 한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미국은 이런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독일이랑 몇 개 국가는. 우리랑 일본은 사실 유교 문화라서 신체를 부모님이 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문화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들이 죽어서 장기 기증을 했는데 장기 기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체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성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것마저 다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난 기증하지 않겠어. 그런 내용을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가 되게 많이 다른데 어쨌거나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항상 똑같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 같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옵트아웃이 장기기증 옵트아웃 옵트인은 저로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은 거라서 입법에 있어서 국가별로 다 다르다. 그리고 입법이 정말 필요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입법이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가 이게 필요할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장기 기증률이 건수가 너무 작아서 수입을 해오거나 아니면 기다리다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 법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기증률이 높다고 해요. 되게 높아서 필요가 없다고 하죠. 일본도 기증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증도 하지 않고 있고
옵트인 방식이고, 더구나 우리는 더블 옵트인이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 친구가 개인적으로 이제 쓴 거예요. 아, 나는 갈 때는 좀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내가 기증을 하겠다라고 써서 냈는데 정말 이제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병원으로 왔는데 더블 옵트인 거예요. 그 중에 식구 중에 한 명이 더블 의사를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이식이 정말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푸는 게 맞을까? 한 번으로 당사자의 의사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것도 말고 옵트아웃으로 가서 반대 의사 표시만 하지 않으면 장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공청회 이런 작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내용이 정당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내용을 보면 준칙이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내용을 아마 살펴야 돼요. 그리고 체계가 맞는지, 형식이 맞는지, 작구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눈이 왔는데 눈을 치우지 않으면 그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울리게 하겠다, 이런 것, 과태료 같은 거 울리게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정말 이 지금 바쁜 세상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치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형편이 안 돼서 아파트에 못 살고 있는데, 그것도 새벽에 일찍 나가서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이걸 안 치웠다고 또 돈을 내야 될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실현 가능성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명확성과 필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되게 많잖아요. 개헌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헌법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법률이 확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금지되었던 것들이 헌법에서 열어주면 밑에 법에서는 다 열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좀 관심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는 게, 그 밑에 것들 제도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드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이익 금지가 있는데, 포괄이익 금지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이제 국군 통수권이 있잖아요. 통수권이 있는데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국군 통수권도 위임해줄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 중에 일부,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것들, 아니면 통보조항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 중에서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이 면허를 이게 원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전면허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4천만 명이면 4천만 명의 면허를 다 일일이 발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결제하고 이럴 수가 없고 검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도지사에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임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범위를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딱 시도지사한테만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운전면허만 해줄 거야. 운전면허 중에도 뭐뭐뭐만 해줄 거야. 라는 것들이 특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률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만들 때는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 얘기를, 지금 이제 아까 설명에 막 내용적이니까 좀 섞어서 얘기해드렸는데, 형식적인 것들은 이런 거죠. 법률 형식의 구성을 보면 맨 처음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본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칙이 있어요. 본칙이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뭐 할 수 있어, 하지 마라, 하면은 벌 줄 거야, 뭐 벌금 물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안 되면 소송 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이 법률은 며칠부터 시행하겠어. 그리고 일몰제의 경우들이 있어요. 이 법은 3년 동안만 유효하게 하겠어. 유효기간들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법 하면서 다른 법 폐지하겠다. 그리고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일을 오늘 만들고 나서 오늘부터 시행하겠다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법률이 가져야 되는 것들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니까 내가 지금 법을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해도 되겠어. 하고서 문을 열었는데 오늘 날짜로 법이 바뀌었어. 너 이 사업하면 불법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줘야 되겠죠. 한 1년 정도 기간을 줘요. 이 법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 1년 이후부터 이 경과 조치를 줍니다. 이 경과 조치는 정말 법률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나 그 예측 가능성이나 판단하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안을 만들 때 이 사람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얼마 줄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법 만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얼마나 기간을 줘야 될까? 이런 고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칙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칙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 법 몇 조에 따라서라고 얘기하죠. 조가 있습니다. 조를 기준으로 해서 조 위로 올라가면 조가 한 30개 정도 모아지면 이제 관으로 가요. 관이 조금 더 30 넘어가게 되면 절로 가고 잠으로 가고 제일 대표적인 게 민법을 보시면 이런 체계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가 있어요. 조 밑에 뭐가 있죠? 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이 있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동그라미 써가지고 원가로로 해가지고 항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숫자로 1, 2, 3이 나와요. 호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다, 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세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얘기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랍의 숫자 1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제1조, 제1항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드실 때 좀 다 유의할 점은 조하고 항은 문장으로 돼요. 누구는 뭐뭐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호부터는 구로 되어 있어요. 구나 명사, 문장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조나 항을 만들 때 이제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전단하고 후단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전단 후단이라고 나눠주고요. 또 그거가 다르게 다만이라는 게 많이 붙잖아요. 뭐뭐 하시오 다만 뭐뭐한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 다만이 붙는 건 단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단 후단이 있고 본문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안 만들 때는 물론이거니와 누군가한테 불러줄 때 법문 그 전단을 봐, 후단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서 규정을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알았으면 내용을 차분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법률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명이 있고 본칙이 있고 부칙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본칙을 딱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본칙은 이제 총칙적 규정,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총칙적 규정이고요. 거기 위에다가 실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면허를 줄까 말까, 어떤 때는 못하게 할까, 하지 말라고 할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부작이라고 하는데 하라고 할까, 하지 말라고 할까, 이런 것들, 허가를 줄까 말까, 특허를 줄까 말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본칙은 거기에 따라서 행해야 될 것들. 자, 그다음 총칙적 규정을 보시면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나라 법은 되게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1조, 제1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이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으면 패스. 그 다음에 정의 규정을 넘어가요. 정의는 누구나 똑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굳이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 라는 생각이 들면 정의 규정을 붙여주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식용동물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식용동물과 관련된 얘기할 때 이때 애완동물이란 할 때 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었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 법률에서 정의 규정에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식용동물에는 개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내지는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를 약이라고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의규정에 고양이를 넣어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규정은 뭔가 지금 쓰는 것과 뭔가 달라 라고 할 때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이제 의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적과 이 정의는 그냥 관련이 있죠. 적용 범위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용동물이라고 했던 거, 이 전체의 할지,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모든 동물에는 예방주사를 맞춰야 한다. 근데 특히 식용동물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서 맞춰야 된다. 이때 식용동물이 만약에 소, 말, 양까지라면, 닭까지라면 얘네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의 이제 적용 범위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 책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총칙적 규정, 총칙 이렇게 있기보다는 목적까지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목적까지만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 종이 6, 7개밖에 안 되는 경우에도 꼭 있는 게 목적 규정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좋을 것 같고요. 실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가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안 해주거나 내지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안 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그게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본질적인 건데, 예컨대 이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것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자기가 이제 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된대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격사에 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한테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없애버린다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결격사유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만들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얼마 전에 택시 운전자가 지입제 제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소속이지만 그 사람 하지 않고 딴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알게 모르게 이제 성범죄자들이 이제 스며드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자들에 대해서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한다든가, 또 하나는 이제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 있어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한다든가, 이런 결격 사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섬세하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먹고 사는 생계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된 결격 사유, 연어와 관련된 결격 사유들은 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와 공공적으로 이 사람들이 항상 범죄에 떨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어떤 것들의 이익이 더 큰가를 비교 형량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작용이 됩니다. 이제 부칙으로 오면, 부칙은 본칙을 도와주는 거예요. 본칙을 도와주는 건데, 아까 헷갈리셨는데 부칙은 본칙과 다른 좀 부수적인 내용이었다면, 본칙은 본칙 내에서 좀 도와주는, 실체적인 내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면허를 취소해. 면허를 취소하면 너는 행정심판을 낼 수가 있어. 행정심판에는 손이 안 차? 그럼 행정소송을 내. 이런 절차들. 너네 며칠 지나면 할 수 있어. 이런 절차들, 구제 절차들을 알려주는 거죠. 수수료 문제, 청문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야 이 국민으로서는 내가 이걸 했을 때 무모하게, 일단 내가 뭔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내지는 잘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 규정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국회산 입법의 중요성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망했을 때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돼? 물어봐야 되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고성에서 불이 났잖아요. 고성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손해배상에 국가배상이 될까? 이 국가가 될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될까? 아니면 지금 뭐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어느 그 기관이 될까?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법조문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언제든지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칙 규정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벌칙이 왔네요. 벌칙은 기본적으로 아까 맨 첫 부분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 근데 이 법을 위해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얘가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 미워서가 아니고 이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게끔 하려고 벌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적으로 과태료가 가는 경우들도 있고 형사벌적으로 벌금이나 징역이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많이 고려를 해야 될 텐데 통상 이제 벌금과 징역은 징역 1년에 해당하는 걸 벌금 1,000만 원 정도로 상계를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말 필요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 1,000만 원 물을 건지 아니면은 징역 1년으로 할 건지 이런 식의 것들을 벌칙 조항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법문을 이제 하나를 관심 있는 걸 꺼내서 보시면 이 체계가 있어요. 총칙적인 부분, 목적이랑 정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군칙,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읽고 난 다음에 네가 했을 때는 네가 뭔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억울하면 이렇게 뭐 행정 심판을 내거나 소송을 내. 그래도 이제 성에 안 차거나 이러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든가. 그렇지만 내가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릴 거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면 그 포맷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져,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드릴 건 이런 아이템을 어디서 얻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포스터 붙어 있는 거, 이런 아이템들을 보면 찾을 수도 있고, 머릿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 삼아 이제 제가 국회 조직서를 하나 넣어놨어요. 아시겠지만, 이런 체계가 되어 있어요. 자, 국회 입법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이버에서 국회 정보 시스템 하니까 이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입법정보 시스템 하니까 이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화면 들어가 보시면 맞춤 입법 콘텐츠 검색, 국회 법률 정보, 국정감사 정보, 예결산 정보, 의안 정보, 회의록이 다 이게 기본적인 국정 입법과 의정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입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코너는 맞춤 입법 콘텐츠랑 의안 정보, 회의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 입법 콘텐츠 검색이라는 화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입법박스라고 그러나요? 이 박스를 열면 본문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본문검색에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키워드랑 그 제목으로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률 제목으로만 찾을 수 있거든요. 본문검색이 좋은 거는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찾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이제 법률을 만들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미 그걸 다루고 있는 법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체크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법률이 존재하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본문 검색에다 넣어가지고 찾으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사이버 공격인데 이제 해킹으로 인해서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법 쪽을 주로 이제 번역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를 보면 미국이랑 EU 쪽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돼서 되게 법률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라 그러나요? 철도, 전산, 이런 전기, 그리고 사회 기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원자력, 이런 데에 있는 시스템이 이런 식인 거예요. 최근에 법률을 봤더니, 금융과 관련돼서 뭔가 결제를 할 때 그게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다고 생각되면 EU-위원회에 보고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이버 안보,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는 사이버와 관련된 군대가 있대요. 군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해킹, 어너니머스라고 그러나요? 우리 실력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는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야. 그렇다는 거 말고 진짜 국가가 나서서 어떤 일들이 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사이버라는 게 우리가 VR로 즐겨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사이버 공격 저를 찾아봤어요. 본문에다가 사이버 공격 했더니 의안 중에 한 5개가 나왔더라고요. 5개 중에 정보보호교육진흥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전산 관련된 요원들을 많이 키우자,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는데 많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단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일본 법을 좀 보고 있는데, 일본 법을 보니까 법이 하나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주관하는 기관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 관련된 사이버 안보를 담당할 수 있는 전산 담당자 이상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에 나와 있어요. 처우를 개선해주자. 이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오래 있지 못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라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조금 일상적인 보통과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전산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게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이 사이버 안보 쪽은 그냥 전산 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군인을 키우듯이 이 요원들을 키워야 된다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본문 검색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최근 재개정 법률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훨씬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사 4월 2일 날짜로 좀 찾아봤더니 이런 법률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법들이 제정된 것도 있고 개정된 것도 있는데,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뭐 예정이 됐나 봐요. 원래 있던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봤어요. 이것 중에 이제 뭐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나. 이게 이 시점에 개정된 건 아니고요. 이 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제가 열어봤는데, 제29조에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액화 석유가스 충전 행위의 제한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액화 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해서는 안 된대요. 전문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입법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안정보 시스템. 의안이 다 올라가고 나면 쫙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의견을 얘기를 하겠죠. 이 법은 안 될 것 같아. 이걸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제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일지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개정할 때 샘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한 이유서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의안 번호를 찾을 일이 없긴 한데, 의안명이랑 발의자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위원회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맨 끝에 오른쪽에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를 열어보시면 위원회에서의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것도 자기
국민이 생각하는데 나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라고 할 때 특정해서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입법 취지도 있지만 논의를 어떤 걸 했는지 논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법자 의도가 어떤 건지 의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실에서 보니까 의원님들 홍보 영상을 여기서 많이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거기까지가 이제 주로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하는 아이템 발굴과 관련된 사이트였어요. 이제는 국회 도서관에서 아이템 발굴과 관련해서 어떤 걸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국회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주제 외국어를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국회의원실에서 질의를 하세요.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 있더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현행법까지 이제 물어보면 해답을 해서 보내드려요. 근데 이전에 해답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자료를 내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안은 이런 게 있대요. 딴 나라는 이거 이렇게 하고 있대요. 예를 든 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자료가 음주운전 시에 제3자에 대한 처벌인가? 그래서 음주운전이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당사자 말고 옆에 있었던 사람도 처벌해. 아니 그 사람도 부족해. 그 술을 팔았던 그 전주 처벌하자고 이런 것들 딴 나라가 어떤지 이제 확인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논의의 그 범위를 많이 넓혀주겠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아유 죄 지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옆에서 방조하거나 방조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국회 법률도서관 루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주요 올리고 있는 게 주요국의 최신 법령 판례 정보라고 가운데 있는 건데 이제 맨날 다른 나라의 이제 성문법 국가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영미법, 그러니까 판례법 국가들도 요즘에 성문법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계속 사건이 누적이 되면서 판례가 이제 형성이 돼서 판례법이라는 게 구축이 됐는데 갑자기 드론이 나타난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며칠 있으면 헬리콥터랑 자동차랑 결합한 나르는 자동차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판례를 구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AI가 나와서 뭘 하고 있대요. AI가 벌써 나와서 서빙을 하고 있고 기계를 조립하고 있는데 얘가 사람이야 아니야? 얘가 잘못하면 처벌을 누구한테 할 거야? 이런 논의들이 막 돼가고 있는데 판례를 기다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과학기술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의료법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가들마다 다 성문법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최신 법령 판례 정보를 보면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걸 이슈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일 아침 외국 법률 간보를 찾아서 개요를 번역을 해서 올려드리고 원문을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의원실에서는 이걸 많이 참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정보통신이 워낙 발달했고 기술력도 다 비슷하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나 다 대단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은 시험할 시간이 없어요.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걸 먼저 이제 보는 거예요. 딴 나라에서 이걸 조심시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 벤치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국내법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 라고 하면 법률 쟁점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법률 쟁점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최초에 만들어져서 어떻게 개정이 되고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얘기했고 뒷부분 봐주시면 되겠는데 외국법률 DB가 있습니다. 외국법률 DB는 여태까지 국회 도서관에서 수집했던 외국 법률들을 다 모아놨어요. 원문이랑 번역본이 다 모여져 있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단행법을 바꿀 수도 있지만
형법을 아예 바꾸고 싶어. 딴 나라의 형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그냥 일단 여기로 들어가서 먼저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독일 형법 나와 있고 일본 형법 나와 있고 근데 단지 현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법률 쟁점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법률에 대해서 제정에서부터 개정, 헌재 문제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이제 넣어봤는데 37쪽에 보면 법률 쟁점 서비스라고 해서 화면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재개정 법률의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부분에 읽기 좋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다 읽으면 힘드니까 요약이 되어 있고 그 관련돼서 그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회의록, 뭐 기타 논문까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시면 레포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안을 맨 처음에 검토할 때 요걸 기초로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요기 주신 법령 판례 정도 말씀드릴게요. 최신내부 입법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내 이런 식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입법내는 얼마 전에 유치원 회계와 관련돼서 막 얘기가 있었잖아요. IS를 쓸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딴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를 이제 정리해서 준 게 유치원 공공성 강화 입법내입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 법률도 도서관에 아까 얘기했던 그 화면은 아니지만 입법 지식 서비스라는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입법 지식 서비스라니까 이 화면이 뜨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 신문 기사, 외국의 입법과 관련된 외국의 신문 기사가 딱 개요가에서 올라가 있어요. 원문도 링크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 외국의 정책 사례, 외국의 공공정책 정보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탱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데도 있고 되게 급진적, 좌파 우파라고 얘기하는데 좌파 우파에 대한 그 싱크탱크들이 있는데 골고루 잘 올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그리고 팩트북이라고 있는데 팩트북은 사안별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사안별로 얼마 전에는 뭐 G2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는 5G의 뭐 현황부터 외국의 상황, 우리나라 상황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다 보면 여기도 다 원문이 다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하나의 PP를 확인하시는데 종합적으로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실에서 이제 세미나들을 하는데 여기가 아이템들이 이게 이제 사실 이 세미나들을 의원님들이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슈가 되고 있고 고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거든요. 전문가도 좋고 이해 당사자도 좋고 얘기를 듣는 거라서 그 의원실에서 나오는 세미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보시면 세미나 일정표도 있고 그 세미나 자료도 올라가 있어요. 확인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사실 놓치기가 쉬운데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 게 외국 신문 기사를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드렸네요. 보면 일본에서는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 있어 과학기술이 유출되는 것들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대학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유출되는 건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대학의 첨단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많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얼마 사이버 공격에 관련돼서 관심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도 해양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소들도 해킹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추세들이 있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때는 어느 때는 뭐 화학
사학약품 관리가 돼서 막 이슈가 돼서 온 세계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온 세계가 정보통신과 관련된 관리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EU나 미국은 EU에 대한 법안, 그러니까 우주에 관한 법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법안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그런데 딴 나라들은 지금 미래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40대 50대라도 틀리겠지만 지금 대학생이고 앞으로 지금 이미 디지털을 무장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기에 아주 좋은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놓치지 않은 것들,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법식 서비스 중에서 국회의원 정책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때 그리고 뭔가 개선안을 찾을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와 다르게 첨단 문명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사실 거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거기 때문에 더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법안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면 정말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사실 자료 준비를 했었어요. 뭔가 좀 유익하고 좋은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이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께서 질의자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강사 최지섭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간단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아까 맨 처음에 법률안 위반 원리를 말씀해 주실 때 헌법이나 국제조약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국제조약이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에 있어서 헌법이랑 같은 효력을 갖는지가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말씀해 주셨지만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있는 법안에 그러면 아예 새로운 내용을 한 조항이나 두 조항 정도 집어넣는 거는 그러면 개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헌법과 조약을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조약은 법률의 지위를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조약의 지위가 단순히 헌법에 아주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서 외국에서는 조약을 또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밑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헌법 위라고도 할 수 없는 어느 중간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듯이 조약도 위반해서는 안 되죠. 다만 조약이 헌법과 같은 지위거나 헌법에 위이거나 하진 않고요. 어떤 중간 정도의 이상 헌법과 법률이 있으면 중간 정도의 그러나 위반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지난번에 무슨 소송이 있었죠? 그거를 국제소송 중에 당사자를 직접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은행을 중심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약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법안 있을 때 추가하겠다고 하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정 방법에 여러 가지 일부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앞서 국회의원 300명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300명뿐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국민 발안제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또 제정될 가능성은 있는지 되게 무거운 걸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헌법 개혁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입장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대의제잖아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냥 생각에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나를 대표해달라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 민주제랑 간접 민주제가 섞여 있어서 직접 민주제적 요소로 국민 발언제가 나오고 있는 거라, 그리고 헌법은 기본적으로 되게 다른 법률과 달리 되게 정치적이라고 해요. 옳다 그르다기보다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옳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대답하기 좀 적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한 사안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옆에. 네, 저는 국방위원회 김동효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해주신 그 AI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경우 같이 법 개정 시 시공의 제약으로 인해 법의 효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그러나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무청 사이트를 개선할 때 법을 그 20번 클릭 안에 이경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구해주는 것이 많아서 법을 30번 클릭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걸 한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몇 번, 20번을 클릭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예. 이게 이제 적절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규제 샌드박스가 보통 이제 과학기술법 같이 아직 그 위험성이,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더러 그 위험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거예요. 요만큼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보고 잘 되면 넓혀보자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AI도 사실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그 법적 지위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AI가 도입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만큼 열어줘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편리하긴 하지만 얘가 가지고 올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보다는 테스트 베드로서 요만큼 테두리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라는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대표적인 게 규제 샌드박스라는 체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위원회 만들어서 이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여기서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